이번에 이제 정당 내 민주주의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거가 도입되고 나서는 이제 일반 유권자로 구성된 대중정당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죠. 유럽의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에는 당직자, 관료, 엘리트들이 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대중정당은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중앙집권적인 과두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지도자의 대중들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이들의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그 재정적인 보장들은 이제 갈수록 대중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이는 거죠. 엘리트, 명망가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그러니까 엘리트와 관료가 기득권화되면서 이러한 특권층, 당의 특권층에 편입되고자 하는 노동운동 내에 우수한 인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운동의 우수한 인자들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라든가 당의 관료라든가 이런 기득권이 있는 지위로 오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들이 가서 관료로서 더 이제 견고해지는. 그래서 대중 속 자체에 새롭고 지적인 잠재적인 지도력이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지도력이 대중 속 자체이기보다는 그 당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관료로 간다. 똑똑한 사람도 관료가 된다. 이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자기 스스로의 중심적이 없이 당이나 지도자의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물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있어가지고 지도자에게 저항을 하지만 대부분은 다 실패하죠. 그래서 조직이 명망가 중심으로 올라갑니다. 지배계급들이 사회적 관계가 파열될 정도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때 정당의 대중들은 역사 무대에 등장하여 과두제를 전복한다. 이럴 때 모든 자율적인 대중들의 운동은 그들의 지도자에게 심각한 혼란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시적인 중단을 제외하고는 조직의 자연적인 정상적 발전은 가장 혁명적인 정당에까지 지울 수 없는 보수화의 낙인을 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중들은 평상시에 지도자가 하자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격동적인 시기에 혁명적인 시기에 지도자나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지 않을 때 밑으로부터 자연발성적인 대중들의 투쟁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보수적인 자신들의 지도자 그거를 제친다. 과도제를 전복한다. 그러니까 엘리트와 관료들이 제대로 투쟁을 안 할 때, 투쟁을 해야 되는데 투쟁을 안 할 때, 그때에서 비로소 대중들이 나선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제 대중들이 잘 안 나선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대중들의 모습이 지도자에게는 혼란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이제 서구의 제도화된 정당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그래서 과거의 혁명적인 정당도 보수화의 길로 가게 된다. 이런 거지. 파리의 68혁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들이 자발적인 투쟁을 하죠. 노란조끼도 그 정당에서 조직되지 않은 자발적인 대중들의 투쟁. 와일드 캐치 파업이라는 거는 그 노조 위원장이나 정당이 그 동의하지 않는 대중들의 자발적인 투쟁입니다. 이런 대중들의 자발적인 투쟁에 대해서 과두들은 자신들이 조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그거에 지도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혁명의 그런 자발적인 68혁명이나 노란조끼의 그거를 무정부주의적인 투쟁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68 때 프랑스 공산당은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역시 파리에서 노란조끼 있을 때 기존의 사회당이나 기존의 정당들도 역시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당은 자기들이 지도하는 대중운동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자기들이 통제 못하는 대중운동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런 대중운동이 일어날 때 이거는 그 무정부주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거기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 실패한다. 마르크스의 정당 이론은 이제 대중의 자발성과 정치의식, 혁명적 지식인과 대중과 운동 이런 것들을 다 변증법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교육받고 훈련받은 소수와 다수의 노동자들이 이 격차를 줄여나가야 된다. 지도 중심과 대중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된다. 노동자들의 자각과 자율성은 프롤레타리아 당의 본질적인 요소다. 프롤레타리아 당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자각과 자율성이 없고 관료와 엘리트에 의해서만 주도된다면 그거는 프롤레타리아 정당에 볼 수 없죠. 그래서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정당의 특징이다. 자율성과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정당의 특징인데 그때 실제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는 정세에 따라서 다르다. 아까 말한 것처럼 포갑적 정세에서는 대중의 자율성이 좀 나타나기 쉽지 않고, 근데 이제 혁명적 조건에서는 대중들이 이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거리로 막 뛰쳐나오니까 그럴 땐 대중의 자율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그러죠.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 국제노동자협회, 독일 사회민주당 이런 총 과정에서 토론이라든지 대의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죠. 대중을 객체화하는 그런 관료적인 당에 대해서는 반대했어요. 이와 같이 노동계급 자신에 의한 해방이라는 원리는 엘리트 정당과 양립될 수 없다. 마르크스는 블랑크주의라든지 바쿠닌주의 같이 소수의 직업혁명가의 엘리트 정당에 대해서는 반대했죠. 그래서 조직 내에 민주주의 기능이 규율에 근거한 조직적 권위의 조건, 중앙의 권위, 중앙의 지도력, 지도부의 지도력이 되려면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민주주의 없이 대중의 자발성을 존중하지 않는 중앙의 일방적인 지시 이런 거로서는 대중들한테 지도력,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엥겔스도 1890년대에 독일 사회민주당이 아주 거대 정당이었지만 그러다도 당내 민주주의, 토론, 다양성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마르크스주의 정당은 대중 자신의 권력을 조직화하고 대중의 물리적 권력을 통해 현대 부르주아 국가 장치를 파괴한 대중의 힘, 혁명의 물리적 힘, 혁명의 대중적 힘은 노동자 대중으로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인민의 투쟁 역량과 정서, 욕망을 흡수하고 그것을 반자본의 역량으로 바꾸는 혈관에 속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하게 노동자들을 혁명적 주체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므로 당이 더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것이다. 당이 튼튼하려면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중과 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당은 꼬민과 같은 직접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대중들이 자기 지도자를 뽑지만 반대로 대중들이 지도자를 소환시킬 수 있는, 그래서 지도자와 대중이 변칙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당내 민주주의 문제는 내년의 전이 정당과 관련돼서 논쟁이 됐죠. 짜리의 포갑체제에서는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이라든가 민주적인 대의기구의 구성이 가능하지 않았죠. 수천 명이 모여서 투표할 수가 없죠. 선거할 수 없다. 그래서 비합법 조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당내 민주주의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레닌에 있어서 당 조직의 민주주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당과 계급의 관계, 당내 민주주의 이 세 개의 차원이다.
사회 전체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됐냐, 그리고 당과 당 밖에 있는 노동계급 대중이 얼마나 민주적이냐, 그리고 당내에 지도부와 관료, 일반 당원들 사이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현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당시 당의 최고 권위는 지역 조직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중앙협의회에 있었다. 그런데 당내 민주주의적 선거와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포갑기, 탄압기가 그렇다는 거죠. 러시아에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 짜리의 탄압이 심한 조건에서 당내에서 형식적인 선거 절차를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짜르가 공안기관이 감시하는데 공개적으로 선거를 하자,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가장하는 거죠. 그런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수정주의에 대한 입장을 의미했기 때문에 당내 비판의 자유라는 슬로건에 반대했다. 언제? 짜르가 탄압했을 때. 짜르가 탄압했을 때는 민주주의를 일정 부분 제한했는데 해야 된다는 거죠. 짜르 탄압교에도 그 평상시와 똑같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 그거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레닌의 당개념은 조건에 따라 달랐죠. 당개념도 그렇고 민주주의 부분도 그렇고. 1905년 혁명 시기 대중들이 막 이제 투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자유 아래 우리 당은 전적으로 선거의 원칙에 의해 구축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거치지 않고는 사회주의로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이제 그 폭압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발적인 투쟁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대중들의 힘, 대중들의 자발성을 강조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더 많이 보장해야 된다. 이제 이 폭압 정치가 작동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확보됐죠. 길거리에 대중들이 막 뛰쳐나와요. 이런 시기에는 전위정당이 아닌 대중의 자발성을 더 확보하는 당의 구조가 되어야 된다. 러시아혁명 이후 1917년과 18년에 이 초기에는 이제 다양한 토론이 보장됐고 21년까지만 하더라도 소수 그룹의 강령들이 인쇄되고 배포되었다. 중앙위원회 소수파가 2명이나 있었다. 23년부터 약간 이제 달라지는데 기간지에 소수파 글 하나가 실리면 지도부를 옹호하는 글이 10개나 실리는 상황. 여전히 토론은 가능했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이때부터 소수 반대파의 행동은 실질적으로 재지당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소수 그룹들의 활동은 금지되었다. 집권한 볼셰비키에 있어 당내의 민주주의 문제는 당과 국가의 관료화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민주주의가 안 되면 당과 국가가 관료화된다는 거죠. 초기 러시아 볼셰비키의 경우 유럽과 달리 의원, 관리, 노동조합 지도자 등 합법적 공간이 적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문제가 되더라도 아직 관료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아직 그 다음에 국회의원, 아직 보통 선거권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국회의원도 이제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주의적 요소, 관료적인 요소가 적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이 국가 체제가 되면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관료들이 점차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레닌이 말하기를 저 거대한 관료 기구를 생각하면 우리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저 괴물, 관료를 지배하고 있다고 과연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공산주의자들이 관료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료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이제 관료화, 엘리트죠, 엘리트를 정당화하는 상황 논리로서는 첫 번째, 혁명 과정에서는 짜리의 포갑식이니까 전위, 엘리트가 불가피하다는 것과 그리고 기회주의자의 준동, 배신자들, 이런 프락치들, 스파이들이 많았다. 근데 혁명이 성공한 이후, 혁명 이후에는
반혁명 세력, 국내의 반혁명 세력, 해외의 제국주의, 백군 있죠, 백군. 러시아의 왕당파들과 그 다음에 자본주의 군대들이 러시아 혁명을 전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죠. 이런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엘리트, 관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변명이 되었다는 거죠. 스탈린은 1905년 정도에 러시아의 전위정당 이론을 자기 기준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1905년에. 스탈린은 대중들의 후진성, 노동자 대중의 지도자 그릇의 당, 엄격한 당원의 자격 등 레닌의 주장을 과도하게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엘리트적인 정당, 전위 정당은 혁명의 포각기에 그런 정세적인 건데 그거를 절대화하기 시작했다. 스탈린이 말하기를 대중의 궁핍과 후진성 때문에 바람직한 계급 의식의 수준으로 향상될 수 없다. 그래서 계급 의식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당이다. 그리고 당은 검열받은 사람에게만 문이 열려지는 요새이다. 당은 중앙 집권적이어야 되고 단일한 계획에 따라 지도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포갑기에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포갑기가 아닐 때는 그러지 않은데 이걸 일반화시켰다는 거예요. 스탈린이 정권을 장악한 24년에 이제 레닌주의로 자기 신의 주장을 레닌의 주장과 같다는 걸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데 그래서 레닌의 사상을 도구화했다. 교조주의로 해석했다. 레닌의 여러 주장, 정세에 따라서 전위정당이냐 아니면은 대중을 강화하냐 이런 레닌의 융통성 있는 거를 어느 한 부분, 전위정당 부분만 강조했다. 당은, 스탈린 얘기입니다. 당은 분파와 양립할 수 없는 의사의 통일체이다. 당 안에서의 철칙의 규율은 모든 당원 행동을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통일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다. 비판과 의견 갈등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당의 의사와 행동의 통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비판과 의견의 갈등이 토론이 됐어. 토론이 되어서 표결 처리, 다수결로 표결 처리됐어. 그 이후에는 의사와 행동의 통일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어떤 당의 당론이 됐어요. 결정이 다수결로 됐어요. 그걸 집행을 해. 집행 단계에서 집행을 보이콧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당론이 결정이 돼도 그 당론에 대한 비판은 보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당론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당론을 수정할 수가 있죠. 한번 결정된 당론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에는 무조건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데 비판조차도 금지한다면 당론은 수정되기 어렵죠. 당론은 당론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지만 수정이 될 수 있다. 근데 스탈린주의가 너무 과도하면 한번 정해진 당론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게 한다. 정해진 당론의 집행을 통일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비판까지도 금지하는 거 그건 아니다. 스탈린이 레닌에 대해서 평가한 거예요. 레닌은 분파주의의 완전한 제거와 모든 분파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였다. 탄압기엔 그랬겠죠. 적의 탄압기엔 단결해야 되니까. 이런 요소, 분파주의에 대한 무자비한 투쟁, 당으로부터의 이들의 추방은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성공의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 제국주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당내에서 이 소수파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 해서 소수파를 완전히 뿌리를 뽑는 거 그거는 비민주적이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관료화된 당에 대해서는 물론 레닌 시절부터 잠재되어 있던 관료화 경향까지도 약간 비판을 했어요. 1904년에 당 조직이 당을 대신하고 중앙위원회가 당 조직을 대신하고 결국은 독재자가 중앙위원회를 대신하게 된다면서 레닌의 중앙집권적인 당 조직관을 비판하였다. 그러니까 이 스탈린의
이 독선, 이 스탈린의 독선, 그리고 스탈린이 전위 정당을 절대화한 거는 레닌이 신축적으로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한다고 그랬지만 레닌의 이론 자체의 한 부분을 스탈린이 절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트로츠키의 주장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리는 부분도 있다. 레닌이 전위정당 부분을 절대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트로츠키는 레닌의 진위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이 계급의 독재가 당의 독재가 중앙위원회 독재가 되고 중앙위원회 독재가 개인의 독재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레닌의 주장에 들어있다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관료화는 다음에 보겠습니다.